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바로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저 환상의 컴백쇼를 통해서 디비전 매치 승리를 가져갔죠. 요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치열한 디비전 매치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했지만 경기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반에만 13점 차 뒤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24대 23으로 1점 차이로 역전하는 그런 엄청난 플레이가 나왔는데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 거고 저 역시도 경기를 보면서 후반 아니 4쿼터를 이렇게 마무리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하지만 카일러 머리의 진짜 놀라운 활약 그리고 결단력과 함께 멋진 컴백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카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NFC 서부 디비전에서 2승 0패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에디님께서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전반전이 10대 23으로 나이너스가 앞서 갈 때만 해도 무난하게 이제 잡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카디널스의 어떤 놀라운 후반 집중력으로 결국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최근 이제 공수 양면에서 좀 부진하면서 2연패에 빠져있던 터라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는 상태였는데 역시 디비전 라이벌과의 대결은 좀 다른 걸까요? 공격과 수비가 다시 한번 또 한 페이지에 있게 되면서 13점 차 역전승을 거두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카디널스 시각에서 경기를 점검을 해보고 나서 이제 나이너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가 카디널스에게 계속 유리하게 돌아갔던 거는 분명 아니에요. 이번 시즌 동안 카디널스의 오라인은 10개의 색 그리고 수많은 프레셔를 허용을 했었고 상대는 닉 보사와 레너드 플로이드가 건재한 나이너스의 D라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오라인이 머리를 제대로 못 지킬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색을 단 한 개만 허용을 했고 이제 러싱 레인이 원활하게 열리면서 제임스 코너 그리고 카일러 머리가 169 러싱 야드를 합작을 했어요. 분명히 대단히 잘하는 경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삼기에는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전반전에 마빈 해리슨 주니어와 카일러 머레이의 어떤 몇 번의 소통 이슈도 있었고요. 필드골 블락으로 인한 실점도 있었고 머레이가 인터셉션을 던지기도 했죠. 근데 결국 후반전에 어떤 상대 턴오버들 그리고 실수들을 득점으로 전부 다 연결시켜주면서 카디널스의 오펜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좀 여러 명의 타이트엔드들을 활용한 헤비 퍼스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런게임 그리고 머레이의 발을 활용한 러싱 공격들을 주로 해서 제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2024년 시즌을 맞이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카디널스의 공격진이 리그 최고의 레벨로 활약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파괴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것처럼 나타났었던 걸로 보여요. 에디님께서는 기대하셨던 만큼의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가요? 그래도 머레이가 조금 기대보다는 확실히 못해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부상 전의 폼을 생각한다면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카일러 머리가 최근에 김종국님? 그분 유튜브 나와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거. 맞아. 그게 오늘 올라왔나 그랬던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되게 반갑더라고요. 김종국 그래도... 채널 굉장히 즐겨보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여기서 오레이가 나올 줄이야. 한국 팬들에게 좋은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튼 다시 경기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카디널스가 레드존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레드존이라고 한다면 상대 엔드존을 기준으로 해서 20야드 이내를 뜻하니까 그만큼 득점을 올리기 쉬운 상황을 의미하는데 레드존 효율성은 이 레드존 상황에서 득점을 성공했느냐 이 비율로 측정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카디널스는 성적에 비해서 레드존 효율성이 꽤 좋은 편이에요. 의외로. 지금 현재 이게 리그 9위고요. 레드존에 진입한 드라이브 중 64.3%가 터치다운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러싱 게임이 레드존 공격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디널스는 156.4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이 중에 제임스 코너는 평균적으로 4.6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러싱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카일러 머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22년도 ACL 부상 이후에도 여전히 최고 수준의 듀얼스의 쿼터백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왔죠. 50야드 러싱 터치다운이 이러한 머레이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플레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명 이제 존 리드 혹은 리드 옵션이라고도 불리는 플레이였고요. 결국 카디널스의 러싱 오펜스를 막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세컨 레벨에 있는 트렌치가 아니라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라인베커들과 세이프티들이 카디널스 오펜스를 상대하기 너무 피곤합니다. 러닝백을 이용한 러싱뿐만 아니라 쿼터백이 뛰는 리드 옵션 플레이도 막아야 되고요. 여기에
러닝백과 쿼터백의 경로를 바꿔버리는 이제 바시라고 하는 디자인된 뭐 쿼터백 런플레이도 막아야 되고요. 어떤 때는 이제 타이트엔드들이 런블락을 하는 척 하다가 튀어나가는 일종의 플레이 액션 플레이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또 스크린 플레이로 전환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컨, 서드 레벨의 디펜더들은 러싱 자체에 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뭐 러싱 플레이에서는 이 세컨 레벨의 선수들이 한 발자국, 정말 찰나의 순간에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이제 그 사이에 세컨 레벨로 올라와서 블락에 더 유리한 각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쿼터백의 기동력, 그리고 더 다양한 전술들, 오펜스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몇 개 레이어를 추가함으로써 디펜더들을 아주 잠깐 멈칫하게 함으로써 카디널스의 러싱 오펜스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3주 만에 이제 두 번째로 후반전 무실점 기록을 세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승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후반 30분 동안 브로퍼디와 샌프란시스코 49ers 오펜스에게 큰 어려움을 준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세 번의 턴오버 중에 두 번째 턴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가장 큰 모멘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카디널스의 8야드 라인에서 퍼스트 앤 골 상황, 그때 제시 루게타가 날아들어서 조던 메디슨의 공을 뺐고 윌슨이 이거를 훌륭하게 리커버리를 해냈죠. 뭐 디펜스가 경기 내내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패스 러시가 약했고 디펜시브 백들의 퍼포먼스 역시도 좀 물음표가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행운이 더해진 세 번째 턴오버, 그리고 키커가 없는 상황에서 드라이브가 이어진 부분이 좀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일러 머레이와 러싱 게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반 내내 이게 조화롭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제임스 코너가 약간의 오라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기 후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인상적이었고,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4쿼터 때 대부분을 이제 윌 헤르난데스 없이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이 참 고무적이죠. 카일러 머리도 자신의 다리를 활용한 플레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부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 중에 아쉬운 부분은 이 마빈 해리슨 주니어와 어떤 폭발적인 플레이가 많이 안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빈 해리슨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가장 높은 견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높은 타겟 레이트를 받고 있고요.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동료 타깃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자체로만 놓고 보면 마이크 윌슨이 맨투맨 상황에서 3번의 리셉션을 성공을 했고 17야드밖에 못 받아냈는데, 그동안 마빈 해리슨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8번의 리셉션에 92야드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빈 해리슨 주니어에게 굉장히 빡빡한 맨 커버리지가 가해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다른 동료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마빈 해리슨 주니어와 카일러 머리의 호흡이 더 잘 발현이 되어야 거친 서부 디비전에서 더 많은 승리를 챙길 수가 있겠죠.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매 경기 재현되고 있는 이 러싱 오펜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선 4경기를 조금 점검을 해보면 러싱을 무기로 가져가는 이 아이덴티티가 유지되고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디자인된 런에서 활약이 두드러지는 제임스 코너,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런을 가져가는 머레이. 이 조나단 게넌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머레이에게 특별히 디자인된 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 많이 있어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패스를 받아줄 타깃이 잘 열리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연출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경기를 복귀를 해보면 당시는 러싱 게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워싱턴 커맨더스와 경기에서는 카일러 머레이가 진짜 보호를 못 받았어요. 오라인으로부터. 그 결과 실망스러운 패배로 경기가 연결이 됐는데, 다행히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승리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쿼터 동안 카디널스는 꾸준히 공격을 이어나갔고 드라이브가 지속이 됐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 시즌 최고 러닝 야드 퍼 캐리를 기록을 했고, 두 번째로 높은 패스 시도당 야드도 기록이 됐어요. 뭐 이런 플레이를 보면은 리그의 어떤 디펜스를 만나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추었다, 이런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좀 차이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플레이 액션 부분인데, 이 커맨더스와 경기에서 카디널스는 머레이의 드랍백 중에 17.8%만 플레이 액션을 활용을 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경기에서는 이 비율을 37.5%로 증가를 시켰어요. 이게 시즌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는데, 플레이 액션을 활용할 때 카일러 머리의 시도당 평균 야드는 8.2야드,
플레이 액션 없이 시도할 때는 6.5야드 차이가 꽤 나요. 이 플레이 액션이 유효한 이유는 카디널스가 두 명의 타이트엔드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디널스는 이 헤비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리시버들을 많이 활용하는 다른 팀들에 비해 타이트엔드와 러닝백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때 맥브라이드라든지 히긴스 같은 선수들이 배치가 될 때 누가 프로텍터로 역할을 할지, 누가 블러커가 될지, 누가 아니면 패스 타깃이 될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택지를 상대 디펜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4주 동안 카디널스는 2명의 타이트엔드를 30.3% 스냅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3명의 타이트엔드를 16.8% 스냅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이에요. 또한 이 나이너스전 후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이 카디널스는 카일러 머레이의 리드 옵션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효과를 잘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디널스는 패싱 자체가 상대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진 않잖아요. 단순히 패싱만 했을 때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수들의 조합 그리고 리드 옵션의 활용을 함으로써 공격이 잘 통한다는 것을 이번 나이너스 경기에서 확인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드 옵션을 상대하는 디펜스 입장에서는 달리기 속도만큼은 어느 러닝백에 뒤처지지 않는 머레이 그리고 제임스 코너를 동시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큰 부담을 안게 되겠죠. 그래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드류 패칭은 수비의 불확실성을 위해서 해당 경기에서 더 공격적인 접근을 취했고, 지난 첫 4경기에 5번의 디자인 런을 주문하고 11번은 머레이가 그냥 스스로 스크램블을 가져갔는데, 이번 나이너스 경기에서는 패칭이 4번의 디자인 런을 요구를 했고요. 한 번의 스크램블이 있었어요. 근데 4번의 디자인된 런 동안 72야드를 획득을 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코치의 선택 그리고 선수의 활약 속에서 패스라는 옵션이 조금 더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카디널스의 오펜스는 진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카디널스의 오펜스는 커맨더스 그리고 레이븐스가 보여주는 오펜스와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게, 결국 쿼터백의 발을 활용한 여러 플레이들이 디펜스로 하여금 결국 예측 불가능함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나이너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너스의 어떤 실질적인 패배 요인은 앞에서 이제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후반 연속된 턴오버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너스를 보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레드존 오펜스가 아닐까 싶어요. 전반전 이제 4번 연속 드라이브를 레드존에 진입을 했는데 단 한 번의 터치다운에 그치면서 경기를 조금 더 원사이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필드골 블락으로 터치다운을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오펜스가 뽑아준 득점은 16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이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카디널스의 레드존 오펜스는 꽤나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나이너스의 이 레드존 오펜스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22번의 레드존 진입 중에서 단 9번만을 터치다운 하는데 그쳤고 40.9%의 성공률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서 리그 2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실망스럽냐 하면 작년 나이너스 오펜스가 67.2%로 이 부분에서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부진의 원인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스타 러닝백인 크리스티안 맥카프리의 부재겠죠. 맥카프리가 레드존에서 러싱뿐만 아니라 패싱 타겟으로서 또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작년에만 터치다운을 21개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 레드존에서 나온 터치다운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레드존에서 맥카프리의 존재는 상대로 하여금 좀 예측 불가능함을 주기 충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카프리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나이너스 오펜스에서 구사할 수 있는 그 선택지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백업 현재 주전이 된 이 조던 메이슨은 분명 좋은 러닝백이지만, 어쨌든 이 공간에서 라우트 러닝을 통해서 좀 선수들을 따돌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진 못하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맥카프리의 어떤 부재 영향으로 나이너스 현재 레드존 오펜스는 좀 굉장히 단조로워졌어요. 지난 경기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이 브로퍼디에게 계속해서 좀 샷건에서 공을 받게 하고요. 좀 이 패싱을 통해서만 자꾸 터치다운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뻔한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이거에 대한 어떤 퍼디의 어떤 샷건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를 활용한 이 패싱 게임에 대한 해법은 사실 지난 시즌
칩스가 라이너스를 상대하면서 좀 많이 그 대응법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리시버들을 스크리미지 라인부터 강하게 아주 프레스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라이너스의 리시버들은 뭐 브랜든 아이육을 제외한 나머지 리시버들은 이 좀 강한 프레스 커버리지를 상대로 별다른 세퍼레이션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여줬고, 뭐 이번 경기에서도 카디널스 디펜스는 좀 그런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서 라이너스는 또다시 해법을 찾지 못했고요. 카일 셰넌이라면 저는 뭔가 여기서 좀 디자인된 픽플레이라든지 좀 두 라우트 충돌을 활용한 그런 픽플레이라든지 혹은 뭐 모션을 활용한다든지 좀 이런 골라인 근처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된 플레이들이 좀 반드시 나왔어야 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도 그냥 여지없이 퍼디에게 샷건에서 공을 받게 한 다음에 그냥 리시버들에게 의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결국은 4번의 터치다운 기회에서 단 한 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승리의 패배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그쵸. 라이너스가 2승 3패에 좀 약간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오펜스가 좀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저는 스페셜팀 이슈도 같이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내내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램스전에서 페이크 펀트로 퍼스다운 허용하기도 했고 38야드 펀트 리턴으로 상대의 결승 필드골을 허용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죠. 이번 카디널스전에서도 뭐 그래도 필드골 차단으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기대를 모으긴 했는데, 이 카디널스의 39야드 킥 리턴을 허용을 한 데다가 뭐 태클하는 과정에 무디의 발목 염자까지 이어지면서 진짜 치명적인 상황으로 연결이 됐죠. 카일 셰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스페셜팀 코디네이터인 브라이언 슈나이더에게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에디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라이너스가 지금 공수양면에서 이전만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스페셜팀에서는 실수를 축소하고 오펜스가 더 원활하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기대보다 많이 못 미치는 그런 경기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언급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두 팀 모두 이제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이 됐을지 한번 염두해서 그 다음 경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